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들을 잃고 한 달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아들 방에서 며느리의 경악할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그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라며 분노했죠. 과연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선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벽 2시 아들 도윤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아들을 잃은 후로 그 방은 늘 닫혀 있었는데 오늘따라 문틈 사이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달빛 아래 드러난 건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이 생전에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들려 있었고 눈가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서연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황급히 시계를 제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 유리에 실금이 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고칠게요. 서연은 서둘러 시계를 주워들었지만 선주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어요. 책상 위엔 무언가 적힌 메모지도 보였는데 10월 봄이라는 글자와 함께 알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잠이 안 와서 그분 냄새라도 맡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주에겐 모든 게 수상해 보였어요. 시계를 몰래 만지고 있던 것, 그리고 뭔가를 메모에 적어 놓은 것까지.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방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선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딱 한 가지 규칙을 정해놨거든요. 옆방 손님방에서 지내되 아들의 방만은 절대 들어가지 말 것. 그 방은 선주에게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아들의 채취와 물건들,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을 낯선 사람이 그것도 아들과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여기는 그 여자가 들어와 어지럽히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더 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방엔 통장과 인감, 아들의 유품, 모든 중요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가 혹시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서연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메모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가. 선주의 단호한 한마디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갔어요.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선주는 방 안으로 들어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이 간 유리 아래에서도 시계 바늘은 여전히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뭘 하려는 거지? 시계를 가져가서 팔려고? 그날 밤 선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의식이 흔들렸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고 아들의 시계를 만지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말에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아들이 처가의 사랑도 받으며 온전한 가정을 꾸렸으면 했는데 뿌리 깊은 가족이 되기를 바랐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자신의 귀걸이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주 귀걸이였어요. 화장대 작은 보석함에 있어야 했는데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서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손목엔 얇은 가죽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전에 없던 시계였습니다. 일하러 가요.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감돌았어요. 선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작은 가방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방을 들고 왔을 땐 그저 갈 곳이 없다고만 했었죠.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머물겠다더니 어디서 일을 하는 거죠? 선주는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엔 작은 화분 하나, 옷장엔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조금씩 열어보니 속옷과 양말, 몇 가지 간단한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에는 카페 직원 명찰과 앞치마가 개져 있었어요. 명찰에는 소량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귀걸이나 사라진 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선주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자제품 가게를 하는 조카는 곧장 작은 카메라를 가져다 줬어요. 이거 CCTV 대용으로 쓰세요. 움직임 감지되면 알아서 녹화해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이모. 선주는 거실 천장 모서리와 안방, 아들방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도 서연은 늦게 들어왔어요. 선주는 모른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작게 들려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선주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답 없는 침묵. 서연은 이미 그런 반응에 익숙한 듯 했어요. 이렇게 4일이 지났습니다. 선주는 매일 밤 노트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서연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선주는 또 다른 물건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침실 서랍에 보관해둔 금팔찌였어요. 남편이 30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거든요. 귀중한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서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저장된 어젯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은 평소처럼 11시 반에 돌아왔어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에서 물을 마신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새벽 1시 13분, 어둠 속에서 서연이 방에서 나와 아들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물건을 쥐고 있는 듯 했는데 그게 뭔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방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상하네. 선주는 다시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재생했어요. 11시 반에 들어온 서연, 새벽 1시의 모습, 그리고 새벽 3시 42분. 선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침침한 화면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야 구석에서 모자를 쓴 인물이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인 채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그 인물은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집을 빠져나갔어요. 이게 무슨... 선주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어요. 얼굴은 모자와 어둠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서연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 서연은 자신의 방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누구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구나. 그것도 서연이 아닌 다른 누군가. 지금 자신이 찾는 물건들은 모두 그 도둑이 가져간 걸까요? 그렇다면 서연을 의심한 것도 오해일까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 아들의 방에서 몰래 시계를 만지던 모습, 새로 생긴 손목시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한다는 것. 모든 게 수상했거든요. 누군가와 공범일지도 모르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선주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직장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그녀가 정말 소량 카페에서 일하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이제 두고 보자.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청한 서연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아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아들이 남긴 것들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선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년 전 아들이 엄마 나 결혼할래요라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게 잘못되어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안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고아 여자는 안 된다며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서연과 결혼해서 따로 살았어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와도 거부했고 그 후 아들도 2년 동안 소식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한 달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서연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갈 곳이 없어요.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주는 그때도 말없이 문을 열어줬을 뿐이었어요. 말이 필요했나요? 아니, 말을 잃었던 거예요. 카메라가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서연이 진짜 도둑이라면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연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단순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서연의 손목에 찬 새시계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5번째 아침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서연은 항상 이렇게 침묵 속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은 있는데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나눌 뿐이었어요. 어디서 일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등 뒤로 선주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소량 카페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있어요. 많이 바쁘니? 네,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아서요. 선주는 서연의 등 뒤에서 그녀의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질문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새 거니? 서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만졌어요. 네, 일할 때 시간 확인하려고요. 작은 거지만 월급 받아서 샀어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선주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서연도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공간을 채운 건 오직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똑딱, 똑딱.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출근한 후 선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소량 카페를 찾아갔어요. 카페는 작고 아담했습니다. 큰 길에서 살짝 비껴 있어 지나가다 스치듯 볼 수 있는 가게였어요. 분홍 간판이 달린 모퉁이 건물. 유리창 너머로 분홍색 앞치마를 입은 서연이 카운터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주는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 카페를 지켜봤습니다. 봄볕은 따스했지만
선주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연은 손님들에게 음료를 내어주고 테이블을 닦고 카운터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정말 일은 하는구나.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소량 카페에서 정말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귀걸이와 금팔찌, 그리고 도둑의 정체는 아직 미스터리였어요. 오후 2시쯤 선주는 카페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주방 싱크대 위에 있어야 할 유리잔 하나가 사라져 있었어요. 선주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 그 잔을 씻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뒀는데 말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거예요. 거실과 안방을 급히 둘러봤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공간을 살짝 건드려 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양말과 스카프, 속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보석함.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또 선주는 긴장한 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을 확인했어요. 자신이 집을 나선 지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젯밤 본 그 인물이 다시 등장했어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위에 유리잔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 모습까지 화면에 잡혔습니다. 보석함을 발견하자 목걸이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도둑이 있었구나. 선주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죠? 누가 아무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요? 카메라를 들여다보던 선주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방금 영상 속에서 그 사람의 손목에 무언가 익숙한 게 반짝였어요. 천천히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인물의 왼손,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있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금팔찌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고 그 팔찌를 동시에. 그 순간 선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혹시 그녀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만났던 누군가, 키가 작고 마른 여자, 그리고 물건에 대한 탐욕스러운 눈빛.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서연이 돌아왔을 때 선주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요. 다녀왔습니다. 이리 좀 와봐. 서연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선주가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내가 없을 때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갔어.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 선주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모자를 쓴 인물이 들어와 목걸이를 훔치는 장면까지. 이게 누구죠? 선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 이 순간 선주는 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 눈의 움직임, 손짓 하나까지. 그녀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티가 날 거예요. 서연은 화면을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주도 그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 집 비밀번호는 가족만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과 아들, 그리고 서연.
혹시 예전에 이 집 번호를 아는 사람이 또 있었나요? 선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 내 여동생이 알고 있었지. 몇 년 전 여동생이 잠시 이 집에 머물렀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어.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일부러 아들이 쓰던 숫자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동생에게 얼마 전에 아들 생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뻔한 조합이었고 여동생은 당연히 조카의 생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구나. 여동생이요? 응. 근데 그 애는 멀리 살아. 여기 올 일이 없어.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어머님, 응? 혹시 그분이 키가 좀 작고 마른 체형이신가요? 선주는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니? 서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계세요. 어느 날 그분이 제 이름표를 보시더니 혹시 도윤 씨 아내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선주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서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난 도윤이 이모야. 장례식에서 봤어. 먼 곳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얘기를 계속 물어보셨죠. 요 며칠 연락을 못했다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몇 시에 외출하시는지. 선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미경은 키가 작고 말랐어요. 그리고 항상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했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모자를 쓴 인물이 들어오는 영상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었어요. 서연은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자꾸 저한테 어머님 얘기를 물어보시고, 그러다 어제 카페에서 그분이 친구분들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대화? 네. 제가 휴게실에 있었는데 그 휴게실 구조가 손님들은 직원이 안에 있는지 안 보여요. 바로 앞 테이블에 앉으셔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문서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언니는 아직도 멍청하게 살아라고요. 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 문서를 노린다고?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후에는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서연에게 상속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딸이 없는 그녀로서는 여동생이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어요. 만약 서연이 없었다면 그 다음 상속자는 미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카페에 언제 오니? 거의 매일 오후 3시쯤 오세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선주의 눈에 이제 서연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서연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정말 그럴 사람인지 서연의 말이 사실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내일 같이 가보자. 네. 내일 3시에 카페에 같이 가자.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둘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공간을 채웠어요. 그날 밤 선주는 옛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그 안에는 동생 미경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미경은 항상 화려한 것을 좋아했고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도둑질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가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사이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사이일까요? 아들이 서연을 선택했을 때 그녀는 피의 중요성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의 피부치가 배신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이 편을 들어주는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침실 창가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집안의 모든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아들의 방에 있는 금이 간 시계도, 선주의 침실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도 부엌, 전자시계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선주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시간이구나. 그날 밤 선주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거든요. 쉬지 않고 내리는 봄비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어요. 협탁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음성 파일을 찾았어요. 아들이 사고 전날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괴로웠지만 가끔 그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면 이렇게 들곤 했어요. 엄마, 나야. 받지 않는 것 같네. 그냥 잠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응, 곧 전화할게. 그리고 엄마,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일 집에 갈게요. 선주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그 말. 폭풍우 같은 기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37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5살 배기 아들과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졌거든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아들이 전부였어요.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포장마차가 시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에 물집이 터지고 염증이 생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 피부에 스며들어도 참았어요. 엄마, 이거 내가 할게. 18살이 된 아들은 방학 때마다 포장마차를 도왔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좁은 가판대에서 움직이기 불편했지만 든든한 아들은 항상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대신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공부해야지.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도 쉬어야지. 내가 뭐라도 돕고 싶어. 그렇게 아들은 자랐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선주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합격했어.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야.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늘 믿었어. 아들의 얼굴은 햇살처럼 빛났어요. 그 미소를 위해 모든 고생이 값진 거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합격 통지서를 들고 찾아온 아들을 안았던 그날의 따스함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대학 4학년, 그러니까 3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엄마, 이쪽은 서연 씨예요. 우리 학교 후배인데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때 처음 본 서연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머리카락은 단발의 앞머리가 있었고 미소는 수줍었습니다.
선주는 처음엔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래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선주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너 아직 일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회사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서연이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선주가 물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이는 고아예요. 어릴 때 양부모님께 입양됐는데 대학생 때 돌아가셨대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주의 가슴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안 돼. 집안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여자랑은 안 된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선주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자신이 그토록 지켜온 가족의 가치를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거든요. 엄마, 그 사람 믿어. 나중에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게 해줄게. 서연이가 누구의 피를 받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 애는 정말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어요. 선주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결혼식 사진. 서연의 방에서 본 그 사진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수줍게 미소 짓는 서연만 있었어요. 그리고 2년간 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선주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들의 성장 과정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첫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합격 순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례식 후 서연이 전해준 작은 종이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손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메모였어요. 엄마에게 서연이를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분명 받아들이실 거야. 이번 주말에 꼭 찾아가야지. 선주는 메모를 가슴에 안았어요.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문득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어요. 사고 일주일 전날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그때도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그냥 엄마 생각났어. 괜히 뜬금없지? 그래, 뜬금없다. 엄마, 나중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 오해는 무슨 오해야? 내가 너를 오해했지. 난 끝까지 너 잘라고. 아니야, 엄마. 난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엄마를 더 걱정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걸 무시했어요. 엄마,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뭐?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너무 혼자 두지 마. 제발. 됐어. 그만 말해. 듣기 싫다. 선주는 그렇게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통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일주일 후 봄비 속에서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선주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온 건 며칠 뒤였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서연은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선주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에 젖어 무너지듯 서 있는 모습도 보지 않으려 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신 놓고 있을 때 서연이 장례 절차를 모두 챙겼다고. 서연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선주는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연은 아들의 장례식 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선주의 마음속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일렁였어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들 죽고 한 달 후 서연이 집에 돌아온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서연. 어머님, 저 갈 곳이 없어요.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때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선주는 그저 차갑게 문을 열어줬을 뿐 의미를 새기지 않았고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서연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건 아니었을까요? 걱정되는 일이라는 게 여동생이었을까요? 서연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고 언제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들의 방 앞에서 흐느끼던 그 모습, 시계를 보듬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도둑의 존재를 알려주며 조용히 말했던 그 모습. 혹시 그분이 키가 좀 작고 마른 체형이신가요? 선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카페에서 만난 그 손님이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아니면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주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그친 자리에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어요. 아들아, 내가 없는 이 시간을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녀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시계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금이 간 유리 아래에서도 시계 바늘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똑딱, 똑딱. 선주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아들의 낡은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에는 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 문서. 여동생이 찾고 있다는 바로 그것. 아직 이곳에 있었구나. 도둑이 찾지 못한 거예요. 선주는 문서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공증된 서류, 등기권리증, 그리고 아들이 적어놓은 메모. 이 집은 엄마를 위한 것. 하지만 내가 없으면 서연이에게. 그녀가 엄마를 돌볼 테니. 선주의 손이 떨렸어요. 메모는 결혼 직후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아들은 걱정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건강했던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상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내, 두 여자를 모두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했어요.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는 흠칫 놀라 문서를 서랍에 급히 넣고 방을 나섰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 거실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카메라에 잡힌 그 도둑이 분명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선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칼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연결고리인 이 집을 지켜야 했어요. 거실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자를 쓴 인물이 안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선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는 얼굴. 선주의 여동생 미경이었어요. 언니,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는 자그마한 플래시와 장갑이 들려 있었어요. 동생은 급히 물건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손에는 여전히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언니, 깜짝 놀랐잖아. 미경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걱정돼서 들렀어. 문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왔지. 이렇게 늦게 온 건 미안해. 선주는 동생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금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팔찌 내 거잖아. 미경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팔찌를 재빨리 소매 속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아, 이거 비슷한 거 아닐까? 나도 언젠가 이런 거 샀던 것 같은데. 선주는 천천히 불을 더 켰어요. 거실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제 미경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검은 모자, 어두운 색 옷, 그리고 작은 가방. CCTV에 찍힌 그 도둑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내 물건들을 훔쳐간 거구나. 무슨 소리야, 언니? 내가 왜 그런 짓을... 그때 선주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도 소음에 놀라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서연이 말하다가 미경을 보자 멈췄습니다. 아, 미경의 얼굴에 경멸의 표정이 스쳤어요. 역시 너 때문이구나. 내가 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서연은 침착하게 선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 미경이 비웃듯 말했어요. 무슨 죄로? 내가 언니 집에 왔다고? 난 가족이야.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어. 선주는 식칼을 내려놨습니다. 갑자기 너무 지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미경아? 무슨 일이라도 있어?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돈이 좀 필요했어.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언니가 안 계셔서. 열쇠도 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럼 귀걸이랑 팔찌, 목걸이는? 그냥 빌리는 게 아니잖아. 미경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선주는 가방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칼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서연이 선주를 밀치며 앞으로 나섰어요. 미경은 재빨리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켜. 너 이 집에 발도 들이면 안 될 여자가. 미경아. 선주가 소리쳤어요. 언니, 난 그냥 집 문서가 필요한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돈 문제로 걸려 있어. 이 집만 있으면 다 해결돼. 돈 문제. 도박 빚이야. 갚지 못하면 위험해. 그래서 언니 집 권리 서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조카는 죽었고 이 여자는 상관없잖아. 분노와 배신감이 선주의 가슴을 채웠어요. 아들의 죽음조차 이용하려는 동생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돈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이렇게 도둑질하고 칼까지 들고. 말해봤자 주실 거였어요? 이 집은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어요. 언니는 항상 도윤이만 생각했잖아요. 내 조카지만 솔직히 질투났다고요. 부모님도 언니만 챙기고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이 미경의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선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 뭘 어쩌자는 거야? 집 문서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나갈게요. 선주가 망설이는 사이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의 친구로 보이는 두 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찾았어? 한 여자가 물었어요. 상황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세 명이었어요. 선주와 서연은 둘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찾으려던 참이야. 미경이 대답했어요. 언니가 좀 협조해주면 금방 끝날 일인데. 서연은 선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어요. 어머님,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폰이 여기 있어요. 녹음되고 있어요. 선주는 서연이 은밀히 휴대폰으로 현재 상황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미경의 친구 중 한 명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기 뭐야? 파티라도 하는 거야? 집 문서 빨리 찾고 가자고. 위에서 계속 재촉하잖아. 위에서? 선주가 물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미경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냥 돈 좀 빌린 사람들이에요. 집 문서만 있으면 해결된다니까요. 집 문서로 뭘 어쩌려고? 담보로 쓰려고. 어차피 언니 아들도 없는데 결국은 내가 상속받을 거잖아. 미리 좀 쓰는 거지. 그 말에 선주의 눈에서 불이 번쩍였어요. 내가 상속?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 집은 도윤이가 남긴. 도윤이가 뭘 남겼는데요? 이 여자한테요? 웃기지 마세요. 혈연도 아닌 남이 뭘 받아야 해요? 그 말에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선주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미경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손에 든 칼이 거실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집 문서 어디 있어요? 선주는 아들의 방을 흘끗 봤어요. 미경의 시선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거기 있구나. 역시. 미경은 아들의 방으로 향했어요. 선주와 서연은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미경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그녀의 두 친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도윤이 방이었지? 오랜만에 보네. 미경은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아들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주가 집 문서를 본 곳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어요. 미경과 그녀의 친구들이 흠칫 놀랐어요. 뭐야? 경찰을 불렀어?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선주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현관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나가자. 한 친구가 속삭였어요. 이미 늦었어.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분명 누가 신고했을 거야. 미경이 칼을 들고 선주에게 다가왔어요. 언니가 한 거야? 경찰을 신고한 거? 선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몰라. 그때 선주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았어요.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혹시 문제 있으신가요? 오늘 낮에 서연 씨가 퇴근하면서 집에 누가 침입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셔서 제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선주는 문득 깨달았어요. 서연이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누군가에게 알렸던 거예요. 미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때문이었어. 그녀는 칼을 들고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선주는 반사적으로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칼이 선주의 팔을 스쳤어요. 옷이 찢어지며 얇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미경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계세요. 칼을 내려놓으세요. 미경은 경찰을 보자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녀의 친구들도 저항 없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그녀 곁으로 다가와 상처를 확인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괜찮아. 선주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냥 긁힌 거야. 경찰들은 미경과 그녀의 친구들을 체포했습니다. 미경은 끌려나가면서 선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그냥 나 한번 도와주는 셈치고 그냥 줬으면 됐잖아.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겠어? 언니 때문이야. 선주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어떤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하고 증거를 모으는 동안 선주와 서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제공한 응급처치 키트로 서연이 선주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선주가 물었어요. 오늘 밤 그들이 올 거라는 걸. 서연은 붕대를 감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들은 대화예요. 오늘 밤에 문서를 찾으러 온다고 했어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께 만약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이 주소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영리하구나. 선주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증거를 더 모으려고 했어요. 오늘 위험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선주는 서연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선주의 가슴을 채웠어요. 아니야.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덕분에 더 큰 일이 없었어.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남편이 사고 나기 전날 밤에요.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가는 길이라고요. 선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 어머니에게 전하려던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서연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니? 그 순간 어느새 다가온 경찰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선주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중요한 대화가 끊겼지만 선주는 이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든 이제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경찰서의 차가운 조명 아래 밤새 진술을 마친 후였습니다. 오전 10시 둘 다 말이 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김미경 씨와 공범들은 구속됐습니다. 절도, 주거침입, 상해미수 여러 혐의가 있네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어요.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가족의 의미, 믿음의 의미, 그리고 아들이 남긴 것들의 의미까지. 서연아. 선주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응, 어머님. 경찰서에서 말하려던 거. 도윤이의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뭐였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선주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임신. 그 단어가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뭐라고? 한 달 전 남편이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걸 어머님께 알리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서연은 봉투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직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작은 생명체. 올 가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선주의 손이 떨렸어요. 손자, 혹은 손녀라니. 아들의 아이, 아들의 피를 이어갈 새 생명.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온 거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를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아들의 마지막 전화, 중요한 이야기, 서연이 그의 방에서 시계를 보고 있던 이유,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유까지. 선주는 말없이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두려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실까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프실까봐. 선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용서와 환영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가의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났어요. 선주는 아침마다 그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태어날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방은 이제 항상 열려 있었어요. 함께 정리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꾸미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이 간 시계가 여전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을 아침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서연이 선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같이 있어 주실래요? 물론이지. 끝까지 함께 할게. 첫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선주는 천천히 다가가 손녀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을 닮은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봄이야, 할머니란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살짝 떴어요.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봄이가 태어난 시간이 오전 10시 35분이에요. 도윤 씨가 세상을 떠난 시간과 정확히 같아요. 선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자고 있는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금이 갔어도 멈추지 않고, 인생도 그런 거라고요. 상처를 입어도 금이 가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 시계는 멈췄지만 봄은 다시 옵니다. 선주는 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내가 떠난 자리에 내가 다시 왔구나, 아들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